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각각 두고 있는 40대 중년 여성이에요. 이 나이까지 누구랑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한 번 하지 않고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얼마 전 제 인생의 가장 큰 격변을 겪고 제2의 삶을 마주하고 있는 여자랍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드려야 할까요? 우선 제 유년 시절 얘기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아빠 남동생과 함께 지냈어요. 엄마는 돌아가신 건 아니고 가출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으니 꽤 어릴 때 집을 나가셨던 거겠죠. 엄마가 남편과 자식 둘을 두고 집을 나갔던 건 아주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아빠보다 10살이나 어렸던 엄마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를 낳으셨어요.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겠죠. 외할머니조차 엄마를 창피하다며 내놓은 자식 취급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갓 20대가 된 어린 소녀가 가족들과도 절연하고 나이 많은 남자와 밤새 울어대는 아이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가혹한 일이 소녀에게 또 일어났어요. 첫째 딸을 낳고 몸도 제대로 다 풀지 못한 상태에서 둘째를 임신하고 말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또 출산을 했고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얻었어요. 하지만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이상했어요. 발목이 돌아가 있었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죠. 나이 많은 남편은 소녀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자기가 장애아를 낳았다는 현실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두운 밤 작은 짐만 챙겨 그 집을 나오고 말았던 거예요. 아빠는 당장 자기 앞에 놓인 핏덩이 두 자식과 살아갈 날들이 막막했겠죠. 주변에 딱히 도움을 청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우리 사정을 딱히 여긴 같은 동네 아주머니가 도와주셔서 아빠는 겨우 시간을 내어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있은 후부터 아빠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아빠 땅은 아니었지만 꽤 성실하게 농사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따뜻한 아빠의 볼살핌 아래 저희 남매는 물먹은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랐죠.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과 집안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일찍 눈치챈 저와 남동생은 슬프게도 철이 일찍 들어 모난 행동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남동생이 장애인이라며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받고 맞아도 저희는 아빠한테 한 번도 이른 적이 없었죠. 당연히 그런 나쁜 동네 아이들에게 맞서 대들지도 않았고요. 억울하고 슬펐지만 저와 남동생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다 견뎌냈어요. 그렇게 저는 겨우겨우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었지만 집안 사정을 봤을 때 대학 진학은 무리였죠. 그러다 아는 지인이 숙식 제공을 해주는 회사 일을 소개해줬고 그렇게 홀로 서울로 떠나게 되었어요. 1살 차이인 남동생은 결국 장애 때문에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말았어요. 대신 일찍이 아빠의 농사일을 도와주며 느리지만 큰 도움을 주는 아들이 되었죠. 제게 서울은 너무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왁자지껄 몰려다녔지만 저는 반대로 혼자여서 몹시 외로운 곳이었죠. 회사 일은 어렵지 않은 공장 수준의 단순 업무였어요. 기숙사방은 4명이서 같이 썼는데 교대 근무라 다 같이 모여 밥 한 번 먹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고졸 수준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서울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한 번은 같이 일하는 친구와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월급날이라 기분이 좋았거든요. 친구가 데려간 곳은 크지 않았지만 오후 5시에 가는데도 거의 빈자리가 보이지 않더군요. 선영아, 메뉴판 봐봐. 여기 엄청 비싸다. 야, 이 촌년아. 요즘 고깃값 다 이 정도는 해. 조용히 하고 있어. 밖에서 외식하는 일이 거의 드물었던 저는 삼겹살 1인분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던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친구에게 그날 받은 월급 다 여기서 털리는 거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하는 중이었죠. 조이제, 조용히 좀 해. 쪽팔려 죽겠어. 비싼 거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고 친구의 타박은 계속되었죠. 잠시 후 주방에서 한 남자가 산더미같이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들고 저희 테이블로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건 2인분이 아니었어요. 저기요. 저희 20인분 아니고 2인분 시켰는데요. 알아요. 다 들었어요. 네? 그런데 무슨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쏘는 거니까 많이 드세요. 네? 그쪽이 왜 고기를 쏴요? 저와 친구는 놀란 토끼 눈이 되어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 식당 사장입니다. 고인은 아니지만 이 테이블 뒤쪽에서 뭘 정리하고 있다가 두 분 대화를 우연찮게 엿들었거든요. 이쪽 친구분이 고깃값이 비싸다며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금방 얼굴이 빨개졌어요. 조용히 말한다고 한 건데 다 들렸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몰래 들은 제가 잘못이죠. 한참을 두 분이서 실랑이 하시길래 제가 직접 이렇게 담아온 겁니다. 돈은 2인분 값만 받을 테니 부디 많이 그리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저희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서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손님이 하는 고기값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고기를 많이 가져오는 사장이 어디 있을까? 그것도 있고요. 여기 흰 티 입으신 분이 제 스타일이기도 해서요.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요? 네, 그쪽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 자주 먹으러 와주세요. 저는 뜬금없는 고백을 받았고 배는 이미 다 먹은 것처럼 배부르더군요. 친구는 실눈을 뜨고 질투스러운 말투로 저를 놀렸어요. 여기 오자가 한 건 나인데 어떻게 이분이 너한테 꽂혀갖고는?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내심 기분이 좋았어요. 남자가 제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무튼 배고팠던 저와 친구는 20인분 같은 2인분을 다 먹어치웠어요. 저희가 먹는 동안에도 사장님은 힐끗 쳐다보더군요.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어요. 역시나 사장이라는 분이 와서 계산을 해줬어요. 연락처 주고 가시면 그 2인분 값도 안 받을게요. 야, 조이제,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연락처 주면 그냥 공짜로 해주신대. 저는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남기고 가게를 나왔고 기숙사에 올 때까지 친구의 호들갑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어요. 야, 너 이런 고백 받은 적 있어? 어떻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어? 저 사장님 장난 아니다. 연락 오면 어떡할 거야? 받을 거야?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야? 사귈 거야? 아우, 좀 정신 사나워.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 연락 온 것도 아니잖아. 나도 몰라.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까 일이 생각나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음날 일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정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제 쉬어요? 가게에 한 번 더 오세요. 맛있는 거 따로 해줄게요. 저는 그 뒤로 친구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혼자 식당을 찾기도 했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죠. 제 첫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오후 5시에 가게를 오픈해 새벽 1, 2시나 돼서야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저도 교대 근무를 하는지라 오전에 퇴근하는 날이 있어 종종 데이트를 할 시간이 있었죠. 대부분은 남자친구 가게에 있다가 오픈 준비까지 도와주고 헤어질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 첫 남자친구이자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우리 그냥 결혼할까? 결혼? 오빠네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저는 그동안 저희 집안이 딱히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 우리 아빠와 남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엄마도 안 계시니 더 환영받지 못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런 건 오빠가 알아서 할게. 결국 오빠는 제 손을 잡고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어요.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오빠 집 앞에 서 있었죠. 아버님은 부재 중이었고 어머님만 팔짱을 끼고 계시더군요. 이 아가씨가 조이제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 앉아요. 앉아서 이야기하죠. 웃음기 없는 어머니의 모습에 한 번 더 긴장이 되었어요. 내가 윗사람이니까 말 좀 편하게 해도 되지?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정수가 오늘 제발 집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있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 올 줄은 몰랐네. 놀래켜드린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쪽 집안 상황은 정수한테 어느 정도 들었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안 계시고 아버지랑 다리 불편한 남동생은 시골에서 농사일한다면서? 네. 그리고 아가씨는 무슨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아, 네. 우리 집 얘기도 정수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 아빠 피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다 명퇴한 분이야. 알다시피 정수는 지금 유명한 식당 운영하는 사업가고 우리도 뭐 엄청 잘났다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좀 양심 없는 것 같지 않아? 엄마, 처음 만났는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무조건 반대를 하겠다는 게 아니야. 이 아가씨가 어느 정도 주제 파악을 하고 있나 궁금한 거지. 제가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사실 오빠랑 결혼 얘기 오갈 때부터 부모님 눈에 제가 차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걱정 많이 했고요. 하지만 제가 부족한 만큼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어머님과 오빠는 다소 놀란 듯한 눈치였어요. 제가 워낙 저자세로 나오기도 했었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엄마, 나 이제 진짜 좋아해. 얘 엄청 착하고 나한테도 잘해. 얘랑 결혼할래. 이제 그만 얘기해. 아들내미 하나 있는 게 벌써부터 지 여자 편이나 들고. 엄청난 환영과 축복 속에서는 아니지만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구했어요. 결혼 후 남편은 제가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식당을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저 역시 그게 좋을 것 같아 24시간을 거의 붙어있게 되었어요. 신혼이라 하루 종일 붙어있어도 둘이 싱글벙글이었죠. 그러다 얼마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내가 엄마가 되다니
그동안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친엄마가 생각이 나더군요. 참 씁쓸했어요. 하지만 임신의 감동을 누릴 새도 없이 극심한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유일하게 속에서 받는 음식은 백설기 하나였어요. 한 달 내내 백설기만 먹었어요. 문제는 식당에서 고기 냄새를 맡는 게 가장 고역이었죠. 한 번은 손님 앞에서 못 참고 구토를 했고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하는 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과 상의해서 아이를 낳고 안정될 때까지 집에서 있기로 했어요. 입덧과 아지러움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자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하다 앞으로 제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도 얻을 겸 혹시 필요할까 싶어 보육교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간만에 시작하는 공부가 지겹기는커녕 재미있게만 느껴졌어요. 실습이 꼭 필요한 공부라 뒤뚱뒤뚱 거의 막달이 다 되어서까지 참여했더니 주변에서 모두 신기하게 쳐다봤죠. 출산 전날까지도 공부를 하다 병원에 갔어요. 제가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 따로 태교가 필요 없었나 봐요. 너무 예쁘고 잘 웃는 딸아이가 제게 와주었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 친정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더군요. 친엄마에 대한 원망보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떠날 만한 더 큰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하더군요. 어디서든 만나면 미운 마음보다는 그걸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딸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어요. 남편도 아이가 보고 싶어 문 닫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겼어요. 이제야 우리 수민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나 이런 아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수민이 동생을 낳자고? 지금은 고생스럽겠지만 수민이 이렇게 어릴 때 하나 더 낳아서 같이 기르고 키우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아기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 딸바보가 된 남편은 아기를 더 낳자며 저보다 더 서두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2살 터울로 수민이 동생을 또 갖게 되었어요. 둘째 수진이 역시 딸이었어요. 남편의 눈에서는 꿀이 2배로 뚝뚝 떨어졌어요. 이제야 정말 내 가족이 생겼다 싶었어요. 내 식구가 이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절대 아니더군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로 저는 다시 남편의 식당에 나가 일손을 보탰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10년도 더 넘어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 시들시들해지는 게 부부 사이더군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저를 그냥 직원으로 대하듯이 하더군요. 다른 직원이나 손님 앞에서 제게 무안을 주는 횟수도 많아지고요.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식당 그만 나오고 싶어. 나 다른 일 할래. 당신이 무슨 일 할 줄 안다고 딴 데를 간다고 그래. 나 계속 보육교사 공부 안 놓고 있었잖아. 실습까지 몇 번이나 했는데 계속 기회만 보다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 나 이제는 정말 아이들 돌보는 일 하고 싶어. 식당 말고. 나는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냐? 그냥 처자식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거지. 그게 네가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돈이라도 되냐는 말이야. 나 여기 있어도 당신 하루 종일 나한테 말 한마디 안 걸고. 나도 숨 막혀. 당신도 솔직히 좀 떨어져 있고 싶잖아. 안 그래?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무언의 긍정표시였죠. 어쨌든 저는 10년 넘게 남편과 함께한 식당에 그만 나가기로 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더 미뤄지고 말았어요.
마침 시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만 거죠. 시부가 옆에 없자 시모는 항상 저를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데 시모는 거의 매일 제가 집에 오기를 바라셨어요. 저를 부르는 이유는 다양했어요. 얘 이제야, 집에 커튼을 다 떼고 블라인드로 싹 바꿀까 하는데 나랑 같이 보러 좀 가자꾸나. 얘, 집에 아버님이 조금 남기신 금이 있는데 팔까 하거든? 같이 가자. 나 혼자 가면 사기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혼자는 무서워. 이제야, 이번에 사골국을 했는데 한우라 그런지 정말 맛있고 진하다. 와서 가져가. 애비 좀 해주거라. 이번에 증명사진 필요해서 나 찍으러 가는데 같이 좀 가주렴. 저는 좀처럼 취업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을 잃은 어머님은 마치 아기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제게 의지하셨으니까요. 의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것조차 제게 맡기시는 정도였죠. 그런 와중에 반갑게 일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고 2주일 뒤 출근을 약속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것을 해보는 계기가 된 거죠. 이제 어머님께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좋은 이유가 생겼어요. 어머니는 제 취업을 탐탁치 않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눈치더군요. 외로워하는 시모를 위해 저는 작고 귀여운 강아지를 데려와 안겨드렸어요. 아우, 이 나이에 이 새끼 강아지를 어찌 키운다고. 난 못 키워. 데리고 가. 어머니가 이 강아지 잘 돌봐주시면 적적한 것도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많이 예뻐해 주세요. 그 후 제 예상대로 시모는 반려견 키우는데 푹 빠졌고 저를 찾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출근을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녀도 밥 먹다가 이것저것 흘려도 배변 실수를 해도 다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여태껏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 집에 와서도 할 말이 많았어요. 청소년이 된 두 딸은 밝아진 제 표정이 반갑다며 매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짐없이 다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남편과는 여전히 소원했어요. 남편은 한낮까지 실컷 자다가 오후 3시쯤 주섬주섬 식당 갈 준비를 하고는 했어요. 밥도 거의 집에서 먹지 않았죠. 남편은 이제 딸아이들에게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아이들과 남편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직장에서는 너무 즐겁지만 가족 간에 공백이 생기니 마음 한켠이 늘 쓸쓸했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상도 차려보고 여행 가자고 제안도 해보고 옷을 사다 줘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항상 시큰둥하게 반응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아마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인데 장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야 데이트를 즐겼었나 보더군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할 테니까요. 심란한 마음에 밥맛도 없고 살만 빠져갔어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선생님,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마다 살이 빠진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요즘 밥맛이 조금 없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연락해 목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동생이었죠. 그날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 괜시리 남동생이 생각나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잘 지냈어? 그냥 현중이 넌 잘 지냈어? 아빠도 잘 계시고? 우리 항상 농사일하느라 바쁘지. 누나,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괜찮아. 목이 좀 잠겨서 그래. 어린이집 다니고 내가 너무 집에 못 갔었네. 미안해. 뭘 미안해. 누나, 거기서 일하는 거 그렇게 재밌다며. 누나가 좋고 잘 지내면 된 거지. 우리도 잘 지내니까. 어린이집은 정말 너무 좋아. 수민이, 수진이도 잘 크고. 그렇게 천사 같은 딸들이 없어. 사춘기일 텐데도 항상 나 먼저 챙기고 둘이 우애도 그렇게 좋아. 다행이다. 누나한테 그렇게 좋은 딸들이 있어서. 너 다리는 괜찮아? 늘 똑같지. 요즘은 다른 한쪽도 영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떡해? 아프면 그냥 진통제 먹든지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든지 해. 한쪽만 쓴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 봐. 미안해.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누나는 뭐가 맨날 미안하대. 누나가 뭐 나 이렇게 만들었나? 나 괜찮아. 그냥 내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 누나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즐겁게 살아. 누나 지금 우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가슴이 여전히 아파. 현중이 남은 생각하면 착하고 잘생긴 내 동생. 다리만 멀쩡했으면 학교 공부도 끝까지 하고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누나한테만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아이 참, 누나 진짜 괜찮다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나도 그렇지만 너는 누워서 젖도 못 댔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서. 아빠가 물론 우리를 잘 길러줬지만 너 맨날 놀림받고 학교도 잘 못 가고 그랬잖아. 어릴 때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화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훌륭한 손으로 지금 농사일이나 하고. 누나가 어리석었어. 그때 그냥 서울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너랑 있을걸. 내가 더 도와줬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갑자기 밀려오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마 복잡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랑 아빠까지 죄스러운 마음으로 시골에 두고 올라온 서울에서 평생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외도를 알아버린 지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억 속 과거 일까지 한꺼번에 몰려와 제 마음을 휘집더군요. 저의 오열의 동생은 오히려 오빠처럼 위로해줬어요. 누나가 요즘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도미노같이 예전 일까지 다 꺼내서 뭐가 더 슬픈지 나열하는구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 것 같아. 누나, 말하기 곤란한 일이면 말 안 해도 돼. 그런데 누나 뒤에 항상 내가 있어. 너무 힘들면 이렇게 전화해서 울어도 돼. 다만 내 다리 때문이면 그만 울어도 돼. 난 이제 정말 괜찮아. 누나 너무 주책이었다. 미안해. 나 이제 어린이집 들어가 봐야겠다. 그래 누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밥 잘 먹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알았지? 조이제 화이팅. 알았어. 조현중도 화이팅. 착한 남동생과 통화 후 눈물을 마저 닦고 뒤돌아 섰을 때였어요. 어머, 아린이 할머님 안녕하세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 대신 항상 소녀의 등하원을 도와주고 계시는 아린이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실례했습니다, 아린이 할머니. 제가 아린이 데리고 들어갈게요.
우는 모습을 들켰던 저는 민망했죠. 얼른 아린이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거셨어요. 조희재 선생님 동생분 성함이 조현중인가요? 네, 제 통화 소리가 좀 컸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몰래 들은 제가 더 죄송하죠. 그런데 동생분 편찮으신데라도. 저랑 1살 터울인데 태어날 때부터 한쪽 다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나로서 항상 그게 마음이 아팠고요. 지금은 고향에서 아버지 농사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동생이지만 참 성승이 고운해해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조명훈 씨는 아니죠? 네? 저희 아빠를 아세요? 성함이 조명훈 맞는데요. 아린이 할머니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린이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이따 아린이 하원시키고 저녁에 시간 되시면 잠깐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따 저녁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연장보육까지 하고 있어 일이 다 마치고 나가보니 아린이 할머님이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 순간 저를 발견한 할머님은 저를 부둥켜 안고는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린이 할머니, 왜 그러세요? 이제야, 우리 이제가 맞구나. 엄마야, 엄마. 네? 엄마요? 미안해, 너무 늦었지. 나 네 엄마야. 저는 할머니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지만 알 수 없었죠. 저 역시 친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저랑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다고 들었는데 아린이 할머님이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린이 여기 어린이집 입학 때 네 이름을 보고도 우리 이제도 컸으면 저렇게 40 전후 정도 됐겠구나 싶었어. 이름이 같아서인지 항상 널 볼 때마다 뭔가 내 딸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긴 했었어. 그런데 아까 네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 그 장애가 있다는 동생, 아니 우리 둘째 아들 현중이, 그리고 너희 아빠 이름, 사는 고향까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니? 정말 그쪽이 우리 엄마 이경실 씨 맞아요? 그래, 나 이경실이야 이제야. 왜 저희를 두고 집을 나가셨어요, 왜?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해.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 소녀였는데 어쩌다 너희 아빠를 만나 너를 갖게 된 거야. 친정에서도 쫓겨나서 마음 들 곳이 없었는데 너를 낳고 내 꿈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게 힘들었어. 게다가 곧바로 현중이까지 낳았는데 장애라는 판정을 받는 순간 나는 완전 무너져 버렸어. 너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다 버거웠어. 가족과 절연,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이미 낳은 아이, 장애를 가진 둘째까지.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나도 어렸어. 어린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버거운 것들 뿐이었어. 몇 번을 죽으려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너희가 이상하게 목 놓아 울면서 나를 찾았어. 너희 때문에 마음을 다잡다가도 또 놓게 되는 이유기도 했어. 결국 나는 도망치고 말았어. 어리석었어, 내가. 너무 어리석고 못났었어. 너희 고생 많았지? 엄마가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순간 우리를 버리고 나간 엄마에 대한 원망보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말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하루로는 모자라 다음날, 그 다음날에도 계속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 엄마는 집을 나가 고향을 떠난 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닥치는 대로 죽어라 일만 했대요. 차라리 이렇게 일만 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렸던 엄마는 또 새 인연을 만나 자식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대요.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시켜주는 아린이는 엄마 둘째 딸의 아이고요. 가까이 살아 매일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엄마는 또 제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너는 친정엄마 없이 애 둘을 키우느라 힘들었겠구나. 애들도 이제 다 컸다면서? 진짜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저는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너무 큰일이라 남편의 외도나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엄마를 찾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몰래 엄마와 연락을 하고 지난 지도 3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엄마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늦었지만 내게 줄 것이 있어. 같이 어디 좀 갈래? 엄마는 제게 두툼한 부동산 서류와 통장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어요. 지금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이뿐이지만 조금만 기다려. 앞으로 훨씬 더 좋은 것들 많이 해줄게. 우선 이거라도 받아둬. 이게 뭐예요? 엄마는 지금 남편분과 결혼할 때 저를 포함한 모든 과거를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행히 성품이 좋아 엄마를 잘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분이었던 거죠. 집도 꽤 유복한 편이었는데 엄마는 나중에 많이 벌어서 저희 남매에게 주고 싶다며 작은 아파트 살 돈을 부탁드렸대요. 아저씨는 흔쾌히 그러겠노라 했고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산 엄마는 끊임없이 부동산 상황을 주시하며 사고 팔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손에 40평이 넘는 역사권 아파트 소유권을 쥐어줬던 것이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뭘 한 게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비록 이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 첫 자금은 지금 남편이 대줬지만 이렇게 3배 넘게 불린 건 내가 한 거야. 난 그 사람한테 고마운 만큼 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 통장의 돈은 너희 아빠랑 현중이한테 갖다 줘. 이건 또 무슨 돈이에요? 이건 내가 그 집 떠나고부터 일해서 모은 돈을 조금 더 불린 거야. 한 푼도 안 쓰고 너희 생각만 하면서 무조건 저금했거든. 언젠가는 줄 날이 오겠지 하면서. 같은 계좌번호로 낡은 통장 6개를 내민 엄마는 또 눈물을 훔쳤어요. 첫 번째 통장에 찍힌 금액은 제가 5살 무렵 때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차곡차곡 모았어. 다행히 중간에 돈이 더 생기면 더 넣고 이걸로 지난 내 잘못을 다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 갚으면서 살게. 지금 이거라도 전해주렴. 빼곡히 정리된 통장에 2억 8,660만 원의 액수를 보는 순간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고 말았어요. 우리를 떠났지만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괴로웠을 어린 엄마가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그날 헤어지며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며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했어요. 저는 갑자기 생긴 제 명의의 40평대 아파트 서류와 2억이 넘는 통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고 왔는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 이후로도 남편은 귀가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졌고 저와는 하루에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저와의 결혼 생활에 일말의 기대도 없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차갑게 변한 남편을 보며 저도 이 부부 사이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한때 우리는 뜨거웠고 좋았지만 그냥 지금은 식어버린 장작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저도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며칠 뒤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우리가 부부의 인연으로 갖는 마지막 명절이 되겠다 싶어 다른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죠. 게다가 마침 어머님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 거의 거동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었고요. 어머님은 아버님 제사에 특히 공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일을 할 수 없으니 오로지 전부 제 몫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어요. 이번이 시댁과 함께하는 마지막 명절일 테니까요. 속도 모르고 어머님과 남편은 제게 더 밉게 하더군요. 얘, 화장실 청소 이거 다 한 거냐? 네, 어머님. 락스하고 제대로 안 헹궜어? 왜 이렇게 락스 냄새가 심해? 락스로 하긴 했는데 꼼꼼하게 3번씩이나 물 뿌리고 했어요. 아무래도 락스라 냄새가 쉽게 안 빠지나 봐요. 뭘 3번이나 했다 그래? 냄새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물로 안 했구만. 너 강아지 화장실 와서 배변하는 거 알지? 왔다가 락스라도 잘못 핥아서 죽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온통 락스 냄새 칠겁을 해놔. 아니, 아까는 어머님이 락스로 깨끗하게 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깨끗하게 하라고 했지. 락스 냄새 이렇게 풀풀 풍기라고는 안 했다. 저 강아지 네가 갖다 줬다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뜻이야?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 추워도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갑자기 노망난 노인네처럼 시모가 제게 못되게 구는데도 남편은 그냥 한번 힐끗 보고만 말고 아무 제지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다 참아가며 화장실을 다시 청소했어요. 여보, 이제 아빠랑 현중이한테 가자. 꼭 가야 돼. 뭐? 약속했잖아. 이번 명절은 내려가기로. 매번도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가는 건데 내려가야지. 가봤자 뭐 그 농사지었다면서 맛대가리도 없는 풀떼기만 주겠지. 뭐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고 내 팔자도 참. 내 친구 은유 알지? 걔네 장모님이 이번에 명절 때 해외여행 가라고 1,000만 원 하사하셨대. 우리 회사에 우리 부서 김 과장도 장인어른이 같이 골프 즐기자고 500만 원이 넘는 골프채 사주시고. 나는 뭐 돈 있는 장인 장모가 있기라나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기라나 처남이라고 하나 있는 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라 술도 한 번 같이 못 먹고 2년에 한 번 가든 5년에 한 번 가든 맨날 그게 그거인데 당신이나 혼자 갔다 와. 나 좀 푹 쉴게. 저는 그제야 남편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2박 3일 동안 시댁에 와서 음식하고 제사 지내고 청소 빨래한 것이 갑자기 분해지더군요. 마지막이라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건 어리석은 제 판단이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가슴에 쌓아온 울분을 어머님 앞에서 토해냈어요. 어머님, 이 사람 지금 딴 여자 있어요. 그 여자랑 살고 싶은 건지 저랑은 말 한마디 안 섞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 들으셨죠? 저희 아빠랑 남동생에 대해서 말하는 거. 남자가 바람피는 건 다 여자 때문이지. 네? 네가 잘했어 봐라. 남자가 왜 딴 데 눈을 돌리겠어? 저는 더 이상 정상적인 말이 안 통하는 이 모자와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옆방에서 듣고 있던 두 딸이 짐을 갖고 나오며 저를 낚아채듯이 데려갔어요. 멀어지는 저희 셋을 보며 시모는 뒤통수에 대고 소리치더군요. 저것 봐. 애들도 잘못 키워서
지엠이 감쌀 줄만 알고 애비는 아주 우습게 알지. 아주 잘하는 짓이다. 끝까지 시모한 남편은 미친 듯한 태도로 나오더군요. 시댁을 나와 두 딸과 카페에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랑 이혼해. 우리도 아빠 싫었어. 할머니도 싫었고. 오늘 보니까 더 확실히 알겠네. 둘이 헤어져도 우린 엄마랑 살 거야. 절대 아빠랑 저 집에는 안 가. 맞아. 사실 아빠 여자 있는 거 우리도 알고 있었어. 너무 티나게 그러고 다니잖아. 우리도 저런 아빠 필요 없어.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제가 너무 미안해져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언제 우리 딸들이 이렇게 컸지? 그 길로 우리 셋은 아빠와 남동생이 있는 시골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딸들에게 먼저 친정엄마를 만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도 엄마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한 번도 안 물어봐서 미안해. 다음번에 우리도 외할머니 만나게 해줘. 속 깊은 두 딸이 저를 또 울리더군요. 시골에 도착해서는 현중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동생은 오히려 저보다 더 어른스럽고 의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20대 초반의 여자가 받아들이기엔 힘든 일일 수도 있었겠네. 하지만 이 모든 사정을 알고 났는데 이 2억이 넘는 돈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누나가 알아서 해. 기특한 남동생은 가엾은 과거의 엄마를 진작에 용서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두 딸과 함께 친정엄마가 준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과 친정엄마의 교류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요. 남동생의 거절한 통장 안의 돈은 지금 제가 또 저금을 시작해 더 불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 힘든 마음을 통장에 녹여 우리를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바통 터치를 받아 차곡차곡 더 많은 돈을 저금해 줄 생각이에요. 아직은 힘들지만 언젠가 엄마와 남동생, 아빠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참, 시모는 시부가 없는 집이 아무래도 크다며 팔고 강아지만 데리고 시골 어딘가로 갔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이혼 후 바로 큰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보고는 계속 배 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이혼 후에도 몇 번이나 다시 제게 돌아가고 싶다며 온 연락을 다 차단했더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저냥 사는 것 같더군요. 다 인과응보인 셈이죠. 제가 있을 때 한눈 안 팔고 더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하루하루가 더 감사하고 기다려져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에 늦게나마 곁에 있게 된 친정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